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산소 헤모글로빈 혈액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곡선은 여러 조건 인자들을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X축의 산소 분압과 이 곡선으로 표현되는 이산화탄소 분압의 수치 변화로 Y축의 산소 포화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로 이 산소 포화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조작 변인이라 하고, 이 산소 포화도는 조작 변인 값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 종속 변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곡선에서 확인할 수도 있듯이 산소 분압과 포화도의 관계는 이산화탄소 분압의 위치를 이 40 그래프로 고정했다고 놓고 확인해 보면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포화도의 관계는 산소 분압의 위치를 아무데나 수치를 고정해 놓고 확인을 해 보면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가스가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결합하는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곡선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온도, 이산화탄소 분압, 23DPG, 폐압 또는 헤모글로빈 등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모든 인자는 각각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선은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작 변인으로 두었습니다. 혈중의 정상 이산화탄소 분압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40mMHg입니다.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0ml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비교를 위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점은 혈중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이 조직 세포에 대한 동맥혈액의 산소 공급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곡선을 좀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중의 정상적인 산소 분압은 이 80에서 100mm의 mmHg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산소 포화도는 95에서 100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산소 분압이 낮아졌을 경우에 산소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조직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 즉 산소 부채를 겪게 됩니다. 이 조직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한 호기성 대사와 포도당을 이용한 혐기성 대사를 진행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대부분 산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산소를 이용한 호기성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포도당을 이용한 혐기성 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혐기성 대사 과정에서 이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혈중의 젖산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결국 조직세포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젖산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젖산의 축적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조직의 산소 전달과 관련해서는 이 방법으로 젖산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조직의 산소 전달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분압 곡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상 범위인 40mmHg 이 곡선에서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mmHg일 때 이 산소 포화도는 이 100%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조직을 지나온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75%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산소 해리도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산소 해리도는 25%를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 이산화탄소 분압이 0mm 머큐리에 가까워진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산소 해리도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 0mm 머큐리의 곡선은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완전히 포화시키는데 산소 분압이 50mm 머큐리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너무 낮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산소를 조직에 잘 전달하지 못하고 정맥혈의 산소 분압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친화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조직에서 산소를 떼어내주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더레이트 또는 딥 하이포세미아를 유지하는 수술에서 체해순환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해순환 상황에서는 환자의 체온 저하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되며 이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짐으로 인해 이 동정맥혈 산소 분압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체해순환 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너무 낮은 값을 보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맥혈에서의 산소 해리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고 조직세포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원인과 또 하나는 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체온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수술하는 경우는 조직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에 가까운 체온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체해순환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도한 호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종종 실신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60mm 머큐리인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산소 해리도는 40mm 머큐리에 비해 훨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면 곡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산소 해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세포 호흡으로 인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으로 인해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산소를 떼어내어 조직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스의 교환은 산소의 혈중 농도보다는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연수에서의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횡격막과 늑강근의 수축 이완을 증가시켜서 정맥혈의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대기로 내보내고 헤모글로빈을 다시 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분압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폐포를 지난 동맥혈은 거의 항상 정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임상적으로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보다는 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이게 75%가 정상입니다.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결합되어 있는 4개의 산소 중에서 조직에 1개의 산소 분자를 공급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심폐기 장비들도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 또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환자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에게 보다 유리한 펌프를 운영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모품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심장술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해순환 상황에서 심장과 근육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연수를 통한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 혈액의 순환은 펌프의 RPM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가스 블렌더를 통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한 조직세포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는 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며 산소 해리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직세포를 지나오는 산소 분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조직세포를 지나온 이산화탄소 분압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 또한 정상보다 낮아져 있으며 이런 혈액이 폐포 주변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호흡 과정을 통해서 폐를 지나서 심장을 지나온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 및 산소 분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운동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상황은 주로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 몇 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혈중 산소 분압을 올려주기 위해 FiO2를 높여주어야 하고 심박동수에 해당하는 펌프의 RPM을 상승시켜서 이 조직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 몇 분 동안은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체온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 직후 혈액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온도 상승에 맞추어서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원리와 같이 펌프의 RPM 조절을 통해서 혈액의 박출량도 증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종류에 따른 산소 해리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헤모글로빈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헤모글로빈, 태아의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는 세 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지점이 산소 분압에서 산소 포화되는 수치를 확인해 보면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일반인의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월등히 높은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헤모글로빈과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좀 다른 글로빈 구성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인의 헤모글로빈은 이 알파, 베타 글로빈을 각각 2개씩 가지고 있는 반면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알파, 감마 글로빈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빈의 차이에 따라 산소와의 결합력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태아는 엄마의 동맥에서 이 모체의 동맥에서 산소를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소와 친화력이 높은 글로빈으로 교체되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태아가 출산하게 되면 감마글로빈에서 베타글로빈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곡선에서 보시면 태아의 헤모글로빈보다 더 많은 산소 포화도를 보이는 것은 이 미오글로빈입니다. 이 미오글로빈은 이 근육세포에 존재하게 되는데 근육세포 내의 산소를 저장하기 위한 글로빈입니다.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과 다르게 이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근육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는 이렇게 미오글로빈에 결합되어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이 운동과 같이 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동맥혈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오글로빈에서 산소를 떼어서 다시 모세 혈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 조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부족으로 이 현기성 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젖산이 축적되게 되는데 이 젖산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경우에 신체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근육량일 겁니다. 이 신체 운동 능력이 훨씬 뛰어난 이유도 이 많은 근육량이 뒷받침되어 충분하게 이 조직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이 혈중 젖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 현재의 심폐기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아서 이 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의 운반 과정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운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소를 이용한 조직세포의 호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 안으로 유입이 되고 이 바로 이렇게 폐로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마찬가지로 무극성이고 이 혈관 안 혈장의 주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잘 녹지 못하고 혈관 안에 기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혈관 안에 공기가 형성되면 이 공기 색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장에 녹아서 이동하는 비율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비율은 산소보다 적기 때문에 산소에 비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이 탄산으로 결합했다가 다시 분리되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수소 분자와 이 한 개의 탄산수소 이온으로 분리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생물체는 수소 분자 한 개와 탄산수소 이온으로 분리되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식물에서의 광합성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물체의 이온화 방법에서 확인해 보면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그리고 탄산수소이온은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혈액을 산성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동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조직세포 부근의 이 이산화탄소 운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세포의 산소 전달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방식을 통해 운반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류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시는 빨간 점선은 이 모세혈관이 혈관벽이며, 이 혈관 안이 큰 이 원은 적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 안의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은 이 혈장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세혈관 밖에 이 조직세포와 혈관벽 사이에 있는 공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간질액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크게 이 세포 내액과 이 세포 외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포 외액은 이 혈구의 혈장 성분을 포함한 이 혈관의 부분과 간질액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간질 구액을 포함해서 세포 외액이라 하고, 이 조직세포 안에 있는 액을 세포 내액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세포막입니다. 인체는 세포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혈관벽과 이 조직세포의 막입니다. 이 세포 외액은 혈관벽을 기준으로 혈액과 간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체에서의 체액 분포는 이 세포 내액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환자의 체액 분포 관련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한 많은 이론들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람의 체액 분포를 공부하는 것이 체외순환을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직세포는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진행함으로써 산소 분압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직세포의 산소 분압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직세포 부근에 동맥혈이 근접하게 되었을 때 이 가장 맨 처음 이 혈장에 녹아있던 이 산소가 이 분압차에 의해 확산에 의해서 이 간질액으로 혈관벽을 통해서 간질액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혈장 부분의 산소 분압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 내에서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 내에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지 않던 산소가 이 적혈구 내부의 산소 분압과 이 혈장과의 산소 분압 차이로 인해서 혈장 안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빠져나온 산소는 다시 간질액으로 빠지고, 이 모든 산소들은 다시 조직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반면 이 이산화탄소는 산소와는 반대로 이 분압차에 의해서 이 조직세포에서 간질액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이쪽 간질액과 혈장 사이에 분압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간질액에서 다시 혈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혈장으로 이동한 이산화탄소는 이 혈장의 주성분인 물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부만이 이 탄산으로 결합하게 되고, 다시 수소와 또 일부만이 수소와 이 탄산 수소 이온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장에서 이산화탄소의 운반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단독, 그 다음에 이 탄산의 형태로, 그 다음에 탄산수소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이 이동 방식을 통해서 팩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이 전체 이산화탄소의 양의 이 5%밖에 이렇게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5% 이산화탄소는 전부 이 적혈구 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적혈구 내로 들어온 이산화탄소로 인해 이 적혈구 내 이산화탄소가 이 산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 있던 산소와 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헤모글로빈에 이산화탄소가 결합하게 되어 이 폐포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충돌에 의해 분리된 산소는 다시 분압차에 의해서 이 혈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간질액을 거쳐서 다시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이런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이산화탄소의 운반 비율은 대략 25% 정도입니다.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헤모글로빈은 이 산소와의 친화력이 이산화탄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70%의 이산화탄소는 이 적혈구 내의 물과 반응하게 되는데, 이 혈장에서와는 다르게 이 적혈구 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이 탄산 무수화 효소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체에서 효소는 이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한 역치를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통해서 이 반응 과정을 빠르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혈장에서의 반응과 같이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이게 탄산으로 변환되고, 탄산은 다시 이 수소이온과 탄산 수소이온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상태로 운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적혈구대의 용적이 적기 때문에 탄산수소이온은 다시 혈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산화탄소의 운반은 이 75%가 이거를 합쳐서 75%가 혈장을 통해서 운반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부분은, 이 적혈군의 이산화탄소와 이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소이온도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소이온이 증가는 이 pH를 낮추어서 적혈구 내를 이 산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 적혈구 내의 효소가 작용하기 힘든 상태의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수소이온도 성질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헤모글로빈은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및 수소이온과도 경쟁적으로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혈군의 수소이온도 같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산소와 충돌하게 되고 떨어져 나간 산소는 분합차에 의해서 조직세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돼서 수소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적혈구의 pH는 이 변화가 없어 정상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체외순환 중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가스 블렌더를 작동시켜서 이 혈액이 가스 교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우심방에서 드레인되는 비너스 라인의 혈액의 색깔과 옥시네이터를 지나 혈액이 대동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혈액의 색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혈액은 밝은 붉은색을 가지게 있고 조직을 지나서 우심방을 통해 드레인되는 혈액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으로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은 붉은색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두 개의 라인의 색깔이 이 검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옥시네이터에서 가스 교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스 라인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가스 필터가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이 옥시네이터 자체 불량으로 가스 교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 옥시네이터 자체가 불량인 것입니다. 꼭 이 체외순환 운용 바로 정맥 라인과 동맥 라인이 색깔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에 있어서 이 적혈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포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조직세포에서 교환했던 방식을 반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폐포에는 산소 분압이 높고 적혈구와 혈장에는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이 분압차에 의해서 폐포에 있는 산소가 혈장을 통해 급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적혈구 안에 산소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키고 분합차에 의해서 이 이산화탄소는 이 혈장으로 빠져나와 이 폐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혈장 내에 있던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은 다시 이 탄산으로 결합하게 되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며 여기에서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 분합차에 의해서 폐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혈구 내에서 탄산수소 이온을 이 혈장으로 방출돼서 이제 이동시키던 탄산수소 이온은 다시 전부 이 적혈구 내로 다시 유입되게 됩니다. 이 유입된 탄산수소 이온은 이 폐포에서 유입되어 적혈구와 결합되어 있다가 분해된 이 수소 이온과 재결합을 진행하며 다시 탄산으로 변환되고 탄산은 다시 효소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적혈구를 빠져나와 이 분합차에 의해서 폐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적혈구가 산소만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 운반에서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심장 수술에서 사용하게 되는 산화기, 즉 옥시네이터에서의 가스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